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채권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불법행위는 뭐냐? 고의 과실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죠. 때려가지고 상처를 입었다. 이런 것도 이제 불법행위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타인의 땅을 불법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손해를 입혔다. 이제 이런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되겠습니다. 일반 불법행위는 뭐냐면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불법이 성립에는 고의 과실, 그래서 무과실이면은 고의 불법행위가 되지 않죠. 이제 고의라는 거는 알고 했다. 과실은 이제 주의무 위반이라고 그래요. 주의의무 위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죠. 자, 그 다음에 책임 능력이 있는데 위법행위로 인한 가해행위에 책임을 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미성년자는 어떤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따라서 책임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 중에서 심신상실자는 이게 옳고 그름을 전혀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과실로 인해요 심신상실을 초래했다. 예를 들면 이제 완전히 만취된 상태에서 누구를 때렸는데 거기에 지금 자기는 술을 먹으면 때리는 습벽이 있어. 그런데 술을 먹었어. 이렇게 초래했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이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고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위법해야 돼요. 이제 법에 위반해야 된다는 거죠. 침해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양자를 고려해 봤을 때 이제 위법, 법에 위반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가해 손해가 생겨야 되죠. 가해행위로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고 가해자 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특수 불법행위라고 그래서요. 아까 이제 불법행위는 직접 때렸다.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불법행위 책임인데, 감독자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행위자가 불법행위가 되는데, 감독자도 감독을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배서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행위는 미성년자 책임이 없잖아요. 그러면 감독할 법정 대리인은 부모가 책임을 지겠죠. 그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할 때는 배상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뭐 감독을 다 했었는데 그 미성년자가 잘못한 거다. 이런 경우라면 책임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감독자가 행위자가 책임이 없을 때 감독자가 책임집니다. 이런 거고, 사용자 책임은 이런 거예요. 이제 갑이 있고 이제 을이 있는데 을이 종업원이에요. 이 종업원이 지금 고객에게 일단 손해를 입힌 건데, 자, 그러면 여기 주인이죠. 주인을 우리는 사용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종업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게 주인이 지는 것, 이런 걸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업에 종사하게 한 자, 그러니까 조용을 시킨 거죠. 피이용자, 을이 피이용자예요. 그 사무집행에 관해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나 사용자가 피이용자의 선임, 감독 의무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를 있을 것으로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런 건데, 자, 뭐냐면 을이 지금 식당 종업원인데 이 종업원이 실수로 지금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과실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식중독을 일으킨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갑이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갑이 이게 주의무를 상당한 주의를 다 했어. 갑은 다 지시할 거 다 했다 이거요. 이럴 때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 대표적으로 사용자 책임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죠. 그 PC방 종업원들이 있잖아요. 종업원들이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 이랬을 때 주인이 책임져야 되냐 이런 문제인데, 미성년자 교육을 다 했다. 만약 그러면 이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사용자의 가름하여 그 사물을 감독하는 자도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감독자 책임이 있고 감독자로도 사용자 책임도 부담한다 이런 거고요. 자, 그다음에 공작물 책임이 있어요. 공작물. 공작물을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다. 여러분 타워가 있어요. 이게 타워가 있는데 타워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타워가 쓰러지면서 손해를 입힌 거예요. 이때 배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를 방지할 필요를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할 때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다. 자, 그러면 이 타워가 있는데 이게 타워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게 지금 잘못해갖고 손해 입히면 배상해야 되는데 이게 점유자가 책임이 없다. 그러면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런 것들이 공작물 책임과 관련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공작물을 설치, 보존에 하자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자동차와 관련해 가지고요. 예, 자동차를 빌려서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자동차를 내가 보존을 잘못했다. 이제 하자가 있다. 자동차에 하자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입혔다면 이게 내가 배상을 해야 돼. 근데 내 책임이 없다. 그러면 차주가 있겠죠. 차주가 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동물 점유자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애완견을 기르는데 이게 엘리베이터에서 물어버렸다. 뭐 이런 경우인데 동물의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서 물어버렸어. 자, 그럼 배상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물의 종류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면 그러지 않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주의를 다 했다. 그러면 이제 배상할 책임이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동물이 피해를 주게 되면 그 주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거죠. 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하는 자도 점유자와 동일하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뭐 애완견도 뭐 샵이 있고 그러잖아요. 애완견 유치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유치원을 운영한다 이 말이야. 이제 거기서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그 애완견 샵을 운영하는 점유자 이것도 점유자로서 책임이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공동 불법행위가 있어요. 이제 불법행위 이제 혼자 해도 불법행위인데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면 우리 연대 책임이 있죠. 각자 이렇게 연대 채무와 관련된 것은 연대에서 배상 책임이다. 각자 배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불법행위해서 병에게 손해를 입혔다 이거예요. 손해가 예를 들면 1억이 났다. 자, 그러면 연대 책임은 어때요? 갑한테 1억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을한테 1억을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갑이 1억을 다 배상을 하면 을도 면하게 되죠. 대신 이제 부담 부분에 대해서 구성권을 행사하는 연대 채무에서 받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공동 불법행위는 이렇게 연대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다음 넘어가실까요? 자, 그러면 불법행위의 이제 효과가 나와요. 그럼 불법행위는 손해배상해야 되죠. 불법행위면은 때려가지고 치료비가 나왔다. 치료비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손해배상은 뭐 통상손해가 있는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은 통상손해에 한한다. 통상손해라는 거는 그대로 뭐 가격이겠죠. 예를 들면 자동차를 깨버렸다. 그러면 차값을 물어줘야 되겠죠. 이게 통상손해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손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어때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여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차를 깨가지고 차가 지금 이제 못 쓰게 됐다. 그러면 이제 차량이 3천만 원이다. 근데 이제 어때요? 그 차량을 몰고 가서 어떤 일을 했어야 됐어. 고객을 만나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이어를 못 만나가지고 계약을 성사를 못 시킨 거야. 그게 그 계약이 2억짜리인데 예를 들면 이랬을 때 과연 2억을 물어줘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 한해서 그런 경우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런 문제죠. 자, 그다음요. 그러면 정신적 손해는 뭐냐? 우리가 위자료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불법행위에 의해서 정신적 손해는 어떠냐? 재산 이외의 손해를 정신적 손해라고 그래. 타인의 신체, 재산,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했을 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자기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을 했어. 그럼 불법행위잖아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자, 근데 거기에서 그 폭행을 당해서 이 고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 우울증 약도 먹고 막 그랬단 말이야. 이제 그랬을 때 거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것 이런 거를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데 인과관계 있으면 되겠죠. 생명 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 대해서 재산상 손해 없는 경우에도 일단 손해배상 책임이 지겠죠. 그러면 방금 이제 경비원을 폭행을 했고 경비원이 자살해 버렸다. 자,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돼? 인과관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 배상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때는 이제 사망한 분에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주겠죠. 직계존속, 이제 부모님, 그 다음에 이제 자녀, 배우자에게 물어주는 거예요. 그다음 과실상계라는 게 있습니다. 과실상계. 그럼 불법행위다.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자동차 사고가 불법행위거든요. 차가 빵 부딪혔다. 빵 부딪혔는데 6대 4. 그러면 어떻게 돼? 40%는 상계해야 되겠죠. 이거 과실상계야. 불법행위로 관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 그러면 이제 내 차가 깨졌단 말이야. 1억. 그랬을 때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금액을 정함에 참작을 하는 게 과실상계. 이게 참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40%, 30% 이렇게 정하겠죠. 손익상계가 있어요. 불법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이익을 얻었다. 자, 그러면 배상액에 그 이익을 공제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손익상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손익상계. 일단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얻었지만 이렇게 이득도 얻었다. 이렇게 되면 그 이득만큼은 빼고 이렇게 줘야 되겠죠. 이런 걸 손익상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가 있어요. 불법행위로 누구를 때렸다. 이제 그랬을 때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1억의 배상 청구가 있다. 불법행위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 법정 대리인 손해 및 가해자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제 이 갑이 을을 폭행을 했다. 이렇게 폭행을 했고, 을이 경비원인데 여기에 예를 들면 뭐 이제 자살했다. 자, 그럼 불법행위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배우자나 가족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손해와 그 다음에 이 가해자를 알았어. 그럼 몇 년 안에? 3년 안에 청구를 해야 되는 거야. 몰랐어. 그러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된다. 3년, 10년이라는 이 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여기까지 우리가 채권을 봤고요. 이제는 가족법 또는 친족상속법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가족 친족 공동 생활을 기초로 재산관계, 이건 이제 상속우 문제겠죠.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친족법과 상속법이 있습니다. 가족법은 이제 국가와 사회 기초 질서를 규율하는 강행 규정이고요. 법률 행위는 일신 전속적이겠죠. 대리할 수 없죠. 대신 혼인하고 이혼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친족부터 보면, 친족은 우리가 8촌까지를 친족이라고 보는데, 부부와 미성년인 자녀를 중심으로 이제 혼인, 그다음에 친자 관계를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 후견, 부양 이런 걸 내용으로 하는 게 친족이에요. 그러면 이게 친족에는 어떻게 되냐면, 배우자는 친족입니다. 영촌이죠. 혈족 8촌까지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인척은 이제 배우자의 친족이죠. 그러니까 4촌까지 이렇게 친족으로 보게 되는데, 보시면 이제 배우자. 이 배우자는 당연히 이제 남녀 다 일단 친족에 들어갑니다. 그다음 넘어가면 혈족은 이제 자기의 직계 존속, 뭐 부모, 뭐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이렇게 되고, 직계 비속은 아들, 딸, 손자, 손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계 혈족이죠. 8촌까지 일단 친족으로 갑니다. 그다음 반계 혈족은 자기의 형제 자매와 형제 자매의 직계 비속이죠. 그러니까 조카, 뭐 이렇게 직계 존속의 형제 자매 및 그 형제 자매의 직계 비속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직계 존속 그 형제 자매다 그러면 삼촌이겠죠. 삼촌의 아들 이런 경우가 여기에 반계 혈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척은 뭐냐면 혈족의 배우자, 그러니까 삼촌의 배우자.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의 혈족. 그러면 이게 이제 배우자, 이게 저희 우리의 배우자가 있는데. 남편 또는 이제 그 부인의 부모님이랄지 이런 경우죠.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그러면 배우자의 어떤 삼촌의 배우자 이렇게 되겠죠. 인척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기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이렇게 되지는 않죠. 혈족의 배우자까지만 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시면 친족의 범위가 있어요. 보시면 8촌 이내의 혈족. 그 다음에 4촌 이내의 인척 이렇게 됩니다. 배우자고요. 혈족은 8촌까지, 그 다음에 인척은 4촌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혼인이 있어요. 혼인은 이제 약혼 뭐 장차 혼인 관계에 들어갈 약정하는 거죠. 약혼 연령이 있는데 18세가 된 경우에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예전에는 뭐 16세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남녀 모두 18세가 된 때로부터 약혼이 가능하죠. 자, 그다음에 혼인입니다. 혼인은 뭐 가족관계 등록법에 혼인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 효력이 생기게 되고요. 만 18세가 되어야 이제 혼인할 수 있죠. 만 18세. 혼인을 하면 친족관계가 발생하죠. 배우자가 친족이 되는 거고,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산상의 효력. 부부 재산 계약이 있어요. 혼인 성립 전이에요. 부부 재산 계약이라는 것은 혼인 성립 전에 혼인 중의 재산에 관해서 자유롭게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게 혼인 성립 후가 아니라 혼인 성립 전에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갑이 건물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혼인을 한 거야. 그럼 원래 이제 자기 재산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약을 잘 체결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게 자기 걸로 등기된 것이 아니었다. 만약에 예를 들면 공유 등기로 했달지 또는 을 명의로 등기를 해줬달지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제3자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고요. 법정재산제, 부부재산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는 법정재산제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 특유재산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이 불분명하다. 그러니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된다. 그럼 공유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공유로.
혼인 훼손은 이제 어때요? 이제 사망을 했다 할지, 실종했다, 이혼을 했다 할지, 그러면 이제 혼인 관계가 끝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혼이죠.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 합의 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겠죠. 소멸시키는 거고요. 협의상 이혼의 경우는 부부 당사 서로 협의해 가지고 협의해서 이혼할 수 있죠. 협의 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이제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고함으로써 이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판상 이혼인데, 자, 부부 일방은 법에 의해서 이혼 원인이 발생했을 때 이혼 사유가 있겠잖아요. 가정법원이 이혼을 조정 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이혼 사유는 일단 부정한 행위를 했다. 뭐 불륜을 했다 할지, 또는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다. 그리고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다음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뭐 시어머니나 뭐 시아버지 또는 장인 장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또는 자기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자기 배우자가 이제 뭐 부모님을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3년 이상 이제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 이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서로 성격상의 차이 이런 것들 많이 되는데, 이제 성격상의 차이로 중대한 이제 불리하다. 이렇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럴 때 이제 재판상 이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혼 사유가 있어야 돼. 재판상 이혼은. 이제 그다음 넘어가시면 상속입니다. 상속.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이렇게 사망했다. 갑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이제 을을 상속인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을일 수도 있고 병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명의 상속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피상속인이라고 그래. 피상속인 사망한 경우에 생전에 가졌던 재산,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건물이 있다. 그러면 등기하지 않아도 바로 승계가 돼요. 사망으로 인한 경우고. 그러면 상속 순위를 보면 순위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상속 순위. 자, 1순위가 피상속인은 직계 비속. 그러니까 일단 뭐 자기 아들 딸이죠. 그다음에 2순위는 피상속인 직계 존속. 직계 존속이라는 것은 뭐 부모님이랄지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자, 그러니까 1순위의 경우에는 직계 비속이에요. 아들 딸. 그다음에 2순위가 이제 직계 존속이에요. 3순위 형제자매입니다. 그다음에 피상속인은 사촌 이내의 이 반계 혈족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이 배우자 있잖아요. 배우자가 있으면 같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같이 1순위가 되는 거다. 직계 비속이 있으면 배우자와 일단 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순서 잘 기억하셔야 되고, 아들, 딸, 그다음에 이제 부모, 그다음에 형제 자매 이렇게 순서로 가요. 그다음에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 형제 자매가 상속계 시전에 사망하거나 또는 결격 사유가 된 경우에 직계 비속이 있는 데는 직계 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자 순위에 가름해서 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대습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 또는 형제 자매가 직계 비속이나 형제 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을 한 거야. 그러면 결격 사유가 된 경우에 직계 비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갑이 있다. 갑이 이제 형제 자매인데 지금 이게 없어요. 근데 갑의 아들이 있는 거야. 아들 A가 있어. 그럼 이게 이분이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A가 이제 대신 상속을 하는 거죠. 이걸 대습 상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상속인인데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대습 상속을 한다. 그다음에 상속 회복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침해받은 거야.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이제 받는 거죠.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라는 거는 원래 상속권자가 아니야. 그런 자가 침해한 거야. 상속을 받은 거죠. 그러면 상속권이 없는 자가 상속을 받았단 말이죠. 그 상속권자, 법정 대리는 상속 회복 후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해. 자, 상속 회복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하고 같죠? 3년, 10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상속 회복 청구권은. 상속권이 침해됐을 때 3년, 10년. 근데 이제 자녀들끼리도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적게 받았어. 이럴 때 그러면 상속을 침해받은 거잖아요. 다른 자가 더 많이 받았으니까. 이럴 때 이렇게 상속 회복 청구권을 가능합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대로부터 피상속인은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 없이도 취득하게 되죠. 일신에 전속하는 것은 뭐 일신에 전속하는 건 승계하지 않죠. 자, 예를 들면 벌금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벌금을 받았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형벌의 일신 전속이기 때문에 이런 건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은 권리만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승계돼요. 채무도 승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한정 승인하거나 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그러면 채무가 승계되지 않죠. 넘어가시면 이제 상속의 승인과 포기가 나옵니다.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인이 상속을 수락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 그래서 상속 승인이죠. 상속 받겠다. 승인은 상속 재산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고 일부에 대해서만 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하는 건 허용이 안 돼요.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 승인,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어요. 석 달 안에 단순 승인은 전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만 할 수는 없어요. 한정 승인은 뭐냐면 한정 승인은 내가 이렇게 채권이 이게 재산이 있고요. 재산과 그리고 채무가 있겠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면 채무가 더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채무가 없는 범위 내에서만 상속하겠다. 이게 한정 승인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면 재산이 뭐 2억인데 채무가 5억이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게 받아도 3억을 더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정 승인하면 2억 범위 내에서만 승인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게 청구해 와도 한정 승인했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된다 이거죠. 포기는 아예 안 받는 거죠. 상속인이 상속 개시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 권리 의무를 승계를 상속 개시 시기로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망한 시기가 상속 개시 시기거든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검사에 의해서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가 없는 한 상속 개시된 것으로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 신고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정 승인이든 포기든 3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상속 회복 청구권은 3년, 10년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한정 승인이나 포기의 경우는 3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유언입니다. 유언. 유언은 이제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이렇게 사망해야 돼요. 유언의 효력이 생기려면. 생존에 있을 때는 이제 유언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특수한 의사표시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요. 혼자 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어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스스로 쓴 거죠. 스스로 자기 자필로. 자필 증서의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 연월일 연월일 언제, 그 다음에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스스로 쓰고 날인 이렇게 도장을 찍어야 돼요. 자필증서 문서의 삽입, 삭제, 변경을 하면은 유언자가 이를 자서 삭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문자를 써넣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유리하게. 그러니까 위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 중간에 더 써넣었다, 지웠다,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위조 가능성이 있어서 유언자 스스로 이거를 쓰고 이거를 바꿨다라고 도장을 찍어야 된다. 녹음에 의한 것은 어때요? 이 음성이 들어가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로 하고 증인이 있어야 돼. 증인이. 유언을 정확하게 이렇게 구술을 해야 된다. 증인이 있고요. 녹음에 의한 증언. 그 다음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어요. 공정증서. 이거는 이제 공증인이 옆에 공증을 받는 건데 유언자가 증인이면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하고 그럼 공증인이 그를 필기 낭독을 해서 정말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날인해야 돼요. 각자가. 그 다음에 이제 비밀 증서에 의한 비밀 봉함으로 하는 거잖아요.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이제 기입한 증서를 이게 이제 일단 봉인해가지고 날인을 하는 거야. 누가 뜯어보지 못하도록 2명 이상의 증인이 면접에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에 이제 제출 연월일, 그다음에 유언자 증인 다 각각 서명 날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비밀 증서라는 거고 구수 증서 있습니다. 이제 구수 증서 유언은 질병 이제 아파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어. 자필 증서 안 되고 녹음, 공정증서, 비밀 증서 이런 방식으로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만 인정이 돼요. 이렇게 구수 증서는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야 돼요. 그중 1인이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이게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날인하면서 되는 게 구수증서의 증인 이렇게 유언입니다. 자, 넘어가시죠. 이제 유언의 종류에 봤고요. 유증이 있습니다. 유증. 유증은 이제 유언자가 이제 유언에 의해서 재산을 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상속이라는 건 상속인한테 가는 거고 증여라는 건 아무한테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언에 의해서 야, 내 친구한테 빚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내 친구 길동이한테 일단 이제 건물을 주겠다. 이게 이제 유증입니다. 그럼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되는 단독행위야. 유증에 의해서 재산을 받은 자는 수증자라고 하고 유증을 이행하는 상속인은 유증 의무자가 되겠죠. 상속인이 그러면 그 친구분한테 줘야 되겠죠. 친구분한테. 자, 그럼 유류분이 있는데 유류분은 뭐냐? 이제 피상속인. 자, 그러면 이제 갑이 사망을 했다는 거야.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을, 병, 정 이렇게 상속인이 있다. 그러면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해서 일정한 상속인을 법률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류분인데 이 유류분은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한 사람한테만 주면 안 된다 이런 건데 예전에 같은 장자 우선의 원칙이라 해서 큰아들한테 모든 걸 다 주는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유류분은 뭐냐면 유류분 권리자의 비율이 있어요.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유증으로 이제 유증도 마찬가지인데 유류분이 부족이 생겼다. 그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을병정이 있는데 유류분 최소한 이 정도는 상속인한테 가야 되겠다. 이걸 만약 침해하면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반환 청구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될 증여,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에요. 이거는 이제 1년입니다. 시효로 소멸한다. 이렇게 아무튼 유류분은 1년 안에 그리고 상속이 개시되면 10년. 3년 10년이 아니라 1년 10년이죠. 1년 10년. 3년이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실까요? 이제 경비 업무와 손해배상입니다. 경비 업무, 경비 업무와 손해배상. 이 경비 계약이 있잖아요. 이 경비 대상 시설에 대한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데라고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전속적 경비의 실시와 그로 인한 일정한 기간 동안 화재, 도난 등 사고가 방지하기 위한 계약이에요. 이게 경비 계약인데 일종의 도급 계약이죠. 이거는 이제 다 그런 완성을 했을 때 거기 보수를 주는 경비업자는 경비계약상 채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행해야 돼요. 이 경비업자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어떤 이제 시설주가 있어요. 이 시설주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경비업자가 있습니다. 경비업자, 경비업자와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이제 경비업자가 이쪽에 이제 경비원을 보내주는 방식이겠죠. 다만 이제 기계 경비의 경우에는 이제 기기를 설치해주는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러면 경비업자는 이런 의무가 있다는 거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렇게 채무를 이행해줘야 돼. 계약을 했으면. 자 보수는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경비 종료 후에 지체 없이 지급하는 거야. 도급과 유사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계약의 성립을 보면요. 이제 경비계약 당사자는 경비업자와 고객이죠. 아까 이제 그 시설주와 경비업자가 되는 거예요. 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대상시설의 소유자, 관리자겠죠. 시설주. 경비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로 오겠죠. 그래서 경비하기로 한다. 그리고 보수를 얼마로 하기로 한다. 자 그런데요. 이게 이제 무효와 취소가 될 수 있어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 우리가 봤죠. 이게 자기가 진짜 의도와 달라. 계약을 체결할 의도가 없었어.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알고서 승낙했다 할지. 상대방의 통정허위 표시. 경비계약이 아닌데 한 것처럼 이렇게 속였단 말이에요. 이게 세금 면탈하려고 했다지. 그럼 무효죠. 그다음에 착오나 사기 강박의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죠. 그럼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의 경우는 어때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죠. 이런 것이 무효와 취소입니다. 그다음에 계약의 해제도 있어요. 도급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거죠. 경비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은 경비업자가 경비 업무를 완성하기 전에 경비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경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럼 해제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네, 넘어가실까요? 경비업자와 이제 고객의 분쟁 유형이에요. 경비업자와 고객이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채무 불이행. 경비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 불이행 책임 있잖아요. 그래서 경비업을 해주기로 했는데 경비원을 보내기로 했는데 안 보내준다 이런 거죠. 경비원이 부주의로 고객의 시설 설비를 파손시키거나 경비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근무 태반으로 인해서 도난사고 발생했다지. 그럼 경비원이 잘못한 거잖아요. 경비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의 비밀을 누설했다지. 이렇게 지금 경비원이 잘못한 거죠.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경비업자가 채무를 지금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 책임도 있죠. 경비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의 과실로, 불법행위는 이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거예요. 재산상 손해든 아니면 생명시체든요. 그래서 경비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의 과실로 부상을 입혔다. 그리고 또 파손시켰다. 또는 고객의 금고 현금을 절취했다. 이런 경우라면은 경비업자가 이제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손해배상 책임이 나온다.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책임이죠. 채무 불이행은 세 가지 있어요.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이행이겠죠. 이행 지체는 경비원을 보내주기로 한 날짜를 지나버렸다. 이행 불능은 못 보내게 돼버렸다. 불완전이행이랑 보내주긴 보내줬는데 계약 내용과 현저히 불완전하다. 이런 경우죠. 이행 지체란 채무 이행기에 있고 채무 이행이 가능한데도 이행을 안 한 경우에 경비원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안 보내준다는 거죠. 이행이 가능해. 근데 이행기가 됐어. 5월 말일까지 보내기로 했는데 안 보냈단 말이야.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 위법해. 책임 있는 사회 고유과실이 있다. 이럴 때 이행지체가 되죠. 넘어가 보시면요. 그러면 이행 강제가 되죠. 이행지체가 되면 채무자는 채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고객은 강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가 생겼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경비업자가 채무를 이행을 지시한 경우에 채권자 고객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이행해라 라고 해요. 근데 또 안 해.
지체 후에 또 채권자의 이익이 없는데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럴 때는 손해배상하라.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야 다른 경비업자한테 또 맡길 수 있잖아요. 경비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은, 고객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청구하고 안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해지하면 소급해서 소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행 불능이 있어요. 이행 불능. 채권 성립 후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해. 이행이 불가능해. 이제 경비원을 보낼 수가 없어. 이런 경우죠. 이행이 불가능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고유과실이 있는 경우를 이행 불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우리 앞에서 이행 불능 봤기 때문에 경비업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을 불능하게 됐다. 경비원 손해배상해야 돼요. 손해배상. 그리고 이행 불능은 어때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하면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넘어가실까요? 불완전 이행도 같아요. 채무 이행 행위가 존재하긴 하는데 급부 목적물 급부가 불완전한 거야. 경비원을 보내긴 했는데 완전히 처음 계약하고는 달라. 이렇게 완전 불완전할 때 채무 이행으로부터 이행위가 있었어. 근데 불완전해. 그리고 위법해. 책임 고유과실이 있어. 알고도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돼? 불완전 이행은 완전 이행 청구. 다른 경비원을 보내주라. 아니면 추후 보완을 해달라. 이런 게 인정이 돼. 이게 이제 좀 다른 점이죠.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렇게 완전 이행 청구나 추후 보완 청구권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손해배상, 계약 해지권. 그래 다른 경비원으로 이제 보낼 수 있겠죠. 이렇게 청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넘어보실까요? 자, 불법행위 책임이에요. 그러면 경비업자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내용 중에 고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거야. 경비원이. 그러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고의 과실로 가해 행위가 있었다.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인과관계 있다. 그러면 이제 물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 있죠? 이렇게 불법 행위를 하게 되면 피해자는 경비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경비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업자가 있고 경비원인데 경비원이 잘못한 경우에 경비업자가 바로 이 사용자로서 책임지겠죠. 이제 가해자인 경비원에게 불법 행위로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비업자에게 물어볼 수도 있죠. 자, 공동 불법 행위인데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했다. 타인의 손해를 입겠다.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죠. 공동불법행위. 여러 명 경비원이 공동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 이렇게 된다면 각각 연대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고 경비업자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불법행위는 소멸시효가 3년이었죠. 보시면 안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렇게 손해가 있는 안날로부터 3년. 몰랐다면 뭐 그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되겠죠. 넘어가시겠습니다. 사용자 책임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 그럼 사용자 책임이란 타인을 사용하여. 자, 그러면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쓴 거잖아요. 경비원이 잘못한 거 경비업자가 책임지는 게 사용자 책임인데 피용자, 즉 경비원이 그 사업의 집행과 관하여 제3자에게 불법 행위를 가했다. 그러면 경비업자가 책임지는 걸 사용자 책임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민법 756조인데 타인의 사용으로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그러면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썼잖아요. 피용자, 경비원이 그 사무 집행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경비업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 나름대로 교육을 다 시켰다 이거야. 근데 경비원이 스스로 잘못한 거다. 자, 그런 경우에는 예외죠. 그러면 경비원만 개인 책임을 지겠죠. 넘어가시면 경비업자의 책임입니다. 경비원이 경비 업무를 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불법 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 배상한다. 바로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요.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것은 사용자와 대리 감독자지만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는 이제 이사가 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경비업자가 책임지는 경비가 잘못한 거. 그 다음에 도급인은 도급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경비업자의 경비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경비업자가 있잖아요. 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주가 있었잖아요. 시설주가 도급인인 거예요. 자, 그러면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보냈단 말이죠. 경비원이 불법 행위를 한 거야. 그러면 경비업자가 책임지는데 이 도급인은 어떻게 되느냐? 시설주도 이렇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게 도급 지시에. 이럴 때 그렇다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도급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때 수급인 또는 파산 관제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계약 해지를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일단 해지를 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있어요. 그러면 경비 업무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인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망했어요. 교통사고 낸 거죠. 부상을 입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이게 무관식 책임이거든요.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자기 운전자 이외의 제3자의 고유 과실이 있고 자동차 구조상 결함이 자기가 있는 경우 없었다는 걸 증명을 한 경우
또는 승객이 고의 자살행위로 그러니까 뛰어들어 버린 거야. 이럴 때는 책임이 지지 않는 거야. 일단 무과실 책임을 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고의과실이 상대방에 있는 거야. 그래서 자동차가 결함이 있어요. 이게 급발진을 했달지. 그다음에 승객이 여기에 고의로 자살하려고 뛰어든 거야. 이런 경우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렇게 차로 운전하다가 사고 내면 배상 책임이 있다. 이게 이제 자배법이라고 하는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이렇게 훨씬 더 책임을 가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뭐 이쪽은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흐름을 좀 보시면 되고 앞에서 봤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책임 같은 내용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민사소송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